거기? 거길 보라고요? 예. 내 카메라는 좀 적어요. 이게 비싼 것 같은데? 비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다들 애로가 많으십니까? 남북 관계는 냉탕 온탕을 반복하고 있고 롤러코스터를 반복적으로 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뿐만이 아닌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 남북의 이런 엄혹한 상황을 혁파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운동을 해오신 스승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명진 스님과 평화생명동산의 정성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평화와 생명과 통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진 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근황이 좀 어떠신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조계종에서 성적이 이제 박탈된 지가 이제 2년 차가 돼갑니다. 절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을 못 갖게 됐고 어떡하면 분단을 극복하고 공존의 시대로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평화의 길이라는 사단 법인을 창립해서 거기 이사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남북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잠잠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하셨지만 우리 명진 스님이야말로 정말 국가폭력의 희생자이시기도 하고 아픔이 크실 텐데요. 이게 국가폭력은 정말 분단 체제 때문에 생겨난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적 박탈도 국가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요? 국가폭력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대표였던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청와대와 당과 정부가 합동으로 저에 대해서 퇴출을 논의했던 걸로 기록은 나오고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했던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남 한복판에서 요소를 떠는 막가파 행태를 하는 명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해라. 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던 막가파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라서 사실은 저는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진 TV도 개설하시고 명진 TV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스님은 사춘기라는 주제로 책도 내셨지만 또 주제로 방송도 하셨어요. 저는 불교를 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불교는 사실 알고 보면은 인문학의 어떤 절정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 속에서 불교를 만났고 공부했던 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불교는 이런 거다. 끝없는 물음을 통해서 실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의 인문학으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스님은 사춘기였습니다. 불교가 뭐냐라고 하는 핵심을 어렵지 않게 한 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로부터의 어떤 해방이라든지 이런 큰 화두를 가지고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좀 그렇게 하기에 불편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분단 체제가 아닌지. 우선은 저는 내가 인문학적인 철학적 자기 고민을 하려면은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청자가 끊어질 지경이거나 겨울에 10m씩 올라오는 추위 속에 들어앉을 집이 없다든가 병원에 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누구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은 어딜까? 이런 생각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인간이 살아가야지 될 기본적인 의는 여기서 옷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의료, 식, 밥 먹어야 되고 의식, 주거입니다. 그렇죠. 의식주, 그리고 교육. 이 세 가지가
평등하게 좀 어느 선까지는, 최저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국가가, 사회가, 모든 개인에게 책임지는 세상이 돼야지만이 도를 닦을 수 있는 집단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나. 근데 이 분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막거든요. 뭘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는 게 한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세상이 평등했으면 좋겠어. 고루고루. 혁명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거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사상범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절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줄 때는 처벌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생각들조차도 처벌을 받는 자유가 억압된 세상에 살았다는 거죠. 악법,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모순된 법들이 분단으로부터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단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적으로 최고 절정에 이르는 도를 닦는 데 기본적 바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스님이 그런 다른 말씀 많이 하시다가 좌파물이 당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정선 이사장님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시지요? 뭐 최근 근황은 어제 오늘 가을 김장무 배추 쪽파까지 싹 이러는 사람들을 같이 싹 심었으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지구가 뭐 아주 뜨거워졌잖아요. 올해 채소 농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데 있는 분이라도 채소 농사가 안 되면 몇 포기라도 드릴까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좀 3배 정도 더 심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식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심겨져 있더라고요. 심은 그 이유라든지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또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생명이 그 자유롭게 왕성하게 그 자라고 뿌리를 내려야 뭐가 되는 거니까. 3년 동안 비료 농약을 안 하니까 반딧불이가 많이 생겨나요. 8월 20일부터 추석 때까지 반딧불을 보면 엄청나게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렁이가 한 10년 정도면 구렁이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런데 7년 만에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구렁이가. 그리고 이제는 뭐 어제도 보니까 여기 꿩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꿩이 많이 돌아다니고 무슨 그 고라니니 뭐 이 녀석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꾸 우리 농작물을 공양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군수님이 전기 철조망을 쳐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평화생명동산 나온다 그러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같이 사는 곳을 만들어야 통일도 뭐 결국 이제 같이 살자는 건데 전부들 그렇게 갖고 와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산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같이 산다, 함께 산다, 더불어 산다. 참 와닿는데 DMZ 한국평화생명동산을 처음으로 가꾸게 된 계기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1998년인데 그 당시 이승우 군수님이 저보고 민간인 통제선 안에 저기 상당히 넓은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뭔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나 당신이 좀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 가봤더니 이제 휴전 이후로 막 수십 년이 지뢰를 묻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연이 복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농사 지으면 돈으로는 한 8, 9억 정도 벌겠는데 이거 그런 농사를 할 게 아니고 그때 떠오른 게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평화생명 통일 교육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단계 그렇게 되고 2단계가 지금은 이제 특구란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1억 한 200만 평 터를 잡아가지고 그야말로 평화생명 통일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만들려고 그런 게 지금 2단계고 3단계는 북한 쪽 전에들이 이제 남북 강원도 이러면서 친해졌던 그 동무들 북한 동무들한테 이미 서기 2000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접경된 데가 금강군이거든. 내금강이에요 여기가. 거기다가 이걸 똑같이 하자. 하루는 여기서 자고 하루는 거기 가자고 이렇게 해서 하자. 거기까지 되면 이제 3단계죠. 1단계 하는데 한 10여 년 이상 걸렸으니까 2단계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 10여 년은 걸릴 거고 3단계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아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표 이사장을 거쳐서 최근까지 또 새마을운동 중앙회장도 맡아서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그만두신 배경을 또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셔서 팔자소관이죠. 뭐 그냥
어디 가면 이상하게 풍파가 일어요. 조그만 풍파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한 번 3년 임기를 마치고 또 한 번 하라고 추천회의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풍파가 일어가지고 한 10달 뭐 농성하고 막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팔자소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번 새마을 이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생명평화 공경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저보고 읍면동까지 변화가 일어나서 뿌리를 내리도록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분위기가. 모 인사가 와서 뭐 말을 못하고 우물우물대. 그래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누구 내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동안 관변 단체니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생명평화 공경운동으로 이렇게 대전환을 했는데 두 발로 일어서는 걸 이렇게 밟아버리면 어떡하냐. 새마을운동이 정부하고 어떻게 맞서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이 50년을 이어온 운동인데 이게 두 쪼가리가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양반을 후보 등록이 안 되게 안 찍어줘야 되겠다. 어떤 도 같은 데는 12명이 저를 지지해 준다 그러다가 0 하나도 안 나온 데가 꽤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죠. 나는 이제 무심권법으로 대응을 했고 저기는 이제 권력 또는 정치권법으로 했는데 정치권법에 무심권법이 진 거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원래 하던 여기니까 일로 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무신권법, 정치권법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사장님께서 관건선거에 희생되신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마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대한 생명과 평화와 생태, 농업 등등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걸로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안타까워서 또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길래 여쭤봤습니다. DMZ 평화생명 동산에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이 함께 하면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키 방역이다 해서 처음엔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한국의 방역 시스템으로 이제 평가받기도 했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제 방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를 이어서 여쭙고 또 스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친한 스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착취하고 계속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는 보살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많으면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할까, 뜻이라고 할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좀 소홀히 하거나 뒷전에 놓고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자꾸 대응을 하려고 그런 게 지금 우리들의 지금 상황이고 전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뭘 알려주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인류가 회심을 하고 대전환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많이 해치지 않아요. 거기도 또 봐주거든요. 서로 봐주면서 이렇게 살게 되지 않나. 그것도 같이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냥 엑스레이 찍듯이 딱 찍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지구의 모습이야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팬데믹을 경험하시면서 어떤 주는 의미라든지 교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구가 하여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면은 지구에 붙어서 사는 온갖 생물들이 다 있죠. 짐승도 있을 거고 식물도 있을 것이고 바다 생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스님 안동포에 붙어있던 사막이 9개도 12개도 있을 거고. 전부 다 이제 지구에서 우리 몸에도 많은 생명체가 붙어 있잖아요. 지구를 제일 괴롭히고 지구를 제일 못쓰게 만들고 지구를 병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 그게 저는 인간이었다고 보는 거죠. 코로나19는 지구에 붙어 사는 인간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온
백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동안에 지구상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죠. 물론 뭐 핵실험부터 해가지고 화학무기 실험부터 해서 지구온난화를 부르는 뭐 그런 자원 전부 땅속에 있는 피 뽑아가지고 그걸 떼면서 결국은 지구가 이 모양이 돼서 지구온난화도 오고 코로나보다는 더 위험한 게 사실은 기후변화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를 우리가 받는데 이 인과를 받으면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부터 받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피해가 온다는 게 저는 지금으로는 제일 아픈 그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지구가 달려왔던 거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승자 독식, 1등만 최고인 세상, 무조건 많이 개발하고 뭐든지 많이 만들고 높이 짓고 뭐 사람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까를 연구하면서 쫓아왔던 것이 이 군사 문화가 결국 우리한테 파급이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코로나 이건 저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약간의 문제일 뿐이지 앞으로 다가올 지구 재앙, 인류에 미칠 재앙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바꾸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웨덴의 툰베리 어린 소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90% 정도가 되면은 나는 지구가 살아날 기약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길면은 30, 40년이고 짧으면 20년 안에 지구에 엄청난 재앙 같은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참 갑갑하면서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세상. 뭐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지옥을 가보니까 큰 밥그릇을 놓고 여럿이서 자기 팔보던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떠서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자기 입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떠서 먹으려고 서로 떠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막 숟가락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두드려 패면서 난장판을 지으면 싸우는 거예요. 극락세계를 가보니까 똑같이 이게 자기 손으로 안 떠넣어지니까 상대방을 떠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내 입에 떠넣어주고 전부 다 서로가 하나씩 떠넣어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배부르게 밥을 먹는 걸 보고 아이고 저쪽 좀 더 줘. 이게 극락이다. 그 비유가 지금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전달되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스님 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연한테 잘못한 불공정은 왜 얘기를 안 하냐고.